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찾아뵙습니다. 제가 이따가 12시에 늘 하던 대로 시황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오전에 한번 또 영상을 올려봅니다. 자, 리플이 소송이 이제 곧 발표될 거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승소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좀 솟구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향방이요. 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어떤 것도 속단할 수가 없어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 시장에서는요, 적어도 이 시장에서는 좀 무의미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 리플의 별명은 리또속, 리플에 또 속았다죠. 그래서 이 시장이 정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정말 이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혹은 여기에 대해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리플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소소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10년 후 100배우를 암호화폐 투자하라, 암호화폐 트렌드 2023의 저자 박 작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크립토 트렌드랩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말 활발한 대화와 정보 공유가 정말 오가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투자하시기 힘드신 분들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리플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시장의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은행 위기가 지금 조금 잠잠해진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다음 뇌관은 상업용 부동산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위기가요, 이 뇌관이 하나가 터지게 되면은 퍼펙트 스톰, 굉장히 초대형 복합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들도 나오고 있어요. 코베이시 레터에 따르면 향후 5년간 2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요, 무려 3,247조 5천억 원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 부채가 만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이게 역사상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은행 규모별로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비율을 보면 중소형 은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거의 70% 가까이 달하고 있죠. 그리고 은행들마다 이 대출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봤더니 중소형 은행의 경우는 거의 43%를 이 부동산 대출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대형 은행은 13% 정도니까 굉장히 비교하면 적은 수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형 은행에서 다시 한 번 더 위기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저당 증권 연체율 상승 추이를 보면요. 이 2월 수치인데 굉장히 지금 많이 솟구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잠잠하게 지나가면은 좋겠지만 이 위기가 조만간 분명히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요. 방금 그 코베이시 레터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위험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촉발한 것들이 이제 금리 상승에 있다는 거죠. 이 금리 상승으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 그리고 부동산 경기 위축이 맞물리면서 또 다른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의 상황을요,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 어떤 위기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감안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린 분이에요. 마이크 맥글로운이라고 하는 시니어 상품 전략가의 경우에는 이 전통 금융 투자자와 기관들이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다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또 중요한 탈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2024년에 경기 침체까지 오게 되면요, 훨씬 더 그 가치를 많이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플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의 모니카 롱 CEO가요, 요즘에 계속 소송 결과가 나올 때가 돼가니까 언론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서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시아가요, 이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규정들을 갖다가 주도하고 있고, 이거는 곧 이노베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이 규정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미국에서 이 혁신이 떠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리플이라고 하는 건요, 이 회사와 네트워크를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서 발행된 코인은 XRP라고 하죠. 근데 XRP 리플이라고 동일하게 부릅니다. 사실은 구분 없이 거의 부르는데요. 저는 일단 XRP라고 하겠습니다. 자, XRP는 결제 서비스를 위해서 태어난 디지털 자산이에요. 특히 송금용, 그리고 국제 송금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XRP가 이 발행되는, 그리고 구동되는 이 블록체인은 리플 레저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XRP를 갖다가요, 굉장히 3초에서 5초 만에 빠르게 트랜잭션을 결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이면서 또 무허가이면서 탈중앙화된, 그러니까 우리 이 탈중앙화의 가치의 가장
구현에 잘 맞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리플의 원대한 목표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국가들의 어떤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 중앙정부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CBDC가 이제 발행이 되면 리플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이게 무려 2020년에 나온 주장입니다. 리플은요, 굉장히 오래전부터요, 이 XRP가 CBDC 스테이블 코인과 경쟁 관계가 전혀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리플의 목적은요, 이 브릿지 자산, 법정 통화와 가상 자산을 중개하는 통화로서 작용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CBDC와 스테이블 코인과 굉장히 보완하는 역할에서 함께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플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서요, 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와 굉장히 함께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해온 거죠. 자, 이 부분은요, 이 리플의 소송을 맡은 이 판사도 인정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자, 이 SEC와 리플의 소송전에서요, 이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사라 넷번 치안 판사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리플이 화폐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효용성도 있다. 자, 이 효용성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등과도 구별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친리플 변호사인 제레미 호건 같은 경우는 이 판사가 폭탄 발언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 통화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통화라고 하는 건 증권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리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줬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자, 리플과 CBDC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요, 리플이 주장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 리플이요, 이 최근에 또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디지털 유로 협회가 최근에 발표한 이 CBDC와 프라이버시 보장이라는 백서 작성에 참여했다고 밝혔죠. 자, 이 유럽을 기반으로 한 이 CBDC 발행에 지금 리플이 굉장히 좀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글로벌 매체들에 따르면요, 리플이 CBDC 경쟁에서 이 솔루션 제공업체로서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플의 수석 부사장도요,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20개 국가와 CBDC 솔루션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다. 자, 그리고 리플은요, 영국은행의 디지털 파운드화 자문 보고서에서도 공식적으로 언급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서 블록체인 엔지니어들을 채용하겠다는 채용 공고문을 올렸죠. 자,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CBDC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 리플만 가능한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리플의 기술이 가장 앞서 있고요, CBDC를 구현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인식들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리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친리플 성향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요, 자, 이 XRP가 이게 어떻게 이제 CBDC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주장을 갖다 올렸어요. 자기 트위터에다가. 근데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XRP 레저를 통해서 이 CBDC를 채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특정 토큰으로 표시되는 IOU 형태, 이게 어떻게 보면 대출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XRP 원장 위에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위한 관문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은요, 중앙은행이 XRP 레저에서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암호화폐를 직접 발행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요, 제레미 호건 변호사도 본인이 다 이해를 하고 쓴 글은 아니에요. 본인이 이렇게 밝힙니다. 본인은 변호사여서 기술적인 건 사실은 알 수 없고, 요거는 챗GPT에게 물어봤다. 즉 AI에게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얘기는요, XRP가 굉장히 CBDC와 연결고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고요. CBDC의 발행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자, 보시면 러시아도 굉장히 CBDC를 빨리 발행하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루블 파일럿을 무기한 연기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떴어요. 자, 이 얘기는 굉장히 CBDC를 발행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이런 경우 이제 리플과 함께 협력을 했을 때 굉장히 국가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더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리플은요, 미 당국과 현재 소송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패소해도 본인들은 영향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밖의 사업들이 굉장히 잘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얘기는 상당 부분 뭐 과장도 있겠지만 완전히 과장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요, 리플보다 이 시장을 향한, 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향한 미국의 공세가 훨씬 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플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는 건요, 리플 자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는 분명해 보여요.
자, 미국의 대형 로펌인 쿠퍼앤커크에서요, 이 백서를 발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미국 은행 규제기관이 암호화폐 사업을 금융 시스템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로펌에 따르면요, 미 연방예금보험공사가요, 자신들이 감독하는 모든 기관에게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이건 제가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이거를요, 주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암호화폐 기업의 계정을 삭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초크 포인트 2.0 작전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초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절시키는 거죠. 이제 초크, UFC 같은 데 보면 뭐 길로틴 초크, 트라이앵글 초크 이런 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핵심이 되는 지역을 갖다가 쪼아서 질식시키는 그런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의 가장 중요한 지점들을 갖다가 콕 집어서 공략을 해서 이 산업을 고사시키겠다, 질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마이클 게이시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SEC가 은밀하게 암호화폐 고사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증거로는요,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을 이제 못하도록 지금 계속 하고 있죠. 크라켄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고, 지금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도 동일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겠다라고 해서 웨스 노티스를 발송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은행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고요.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부분들과 굉장히 문제 핵심은 동일합니다. 미국이요, 자국민들이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투자하거나 구축하는 건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 외 지역 사람들의 행동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초강대국 미국이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 내의 강경 조치는 해외 활동만 부추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결국 혁신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통합 패권 경쟁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소송 마무리가 정말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시장에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소송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냉정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굉장히 너무 또 포모에 급하게 올라타거나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가치를 보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국내 거래소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닥사에서 시세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촉각을 벌이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소송전 결과가 미국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 국내 증권성 판단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승소하든 패소하든 일시적으로 분명히 가격 시세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닥사는 이 패소의 경우에 투자 유의 공지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께서 만약에 패소하면은 국내에서 증권으로 간주돼서 상장이 취소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이제 너무 앞서가신 생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내에서도요, 증권상 판단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뭐 투자 유의 종목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완전히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이 시장에서 어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또 저녁에 촬영하다 보니까 또 목 상태가 좀 좋지가 못하고 굉장히 좀 횡설수설한 게 아닌가 또 염려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따가 12시에 시황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